자, 얘들아, 안녕. 오늘 또 사회문화 시간으로 또 만나게 됩니다. 자, 수업에 들어서며, 요즘 학교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들 궁금할 것 같아서 몇 개 사진을 좀 찍어 봤어요. 첫 번째 사진은요. 잠시만요. 오류 발생. 자, 다시 됐습니다. 이건 교문 앞에 들어오면 보이는 사진이에요. 교문 앞에서. 처음에 벚꽃, 지금 보면 벚꽃이 가장 예쁘게 피는 나무인데, 주말 지나고 났더니 여기 끝에 보면은 조금씩 꽃이 떨어진 거 보이죠? 그래도 많이 피어 있습니다. 옆에 보면은 도서관 앞에 길로 벚꽃잎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걸 보일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막 꽃이 펴서 이제 막 지고 있는 거라면, 지난번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우리 신관 앞에 2학년 건물 신관 앞에 있던 벚꽃은 지금 꽃이 거의 다 졌어요. 시간이 세월이 일주일 사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제가 잠깐 들려서 찍었던 작년 2학년 교무실입니다. 교무실 책상 배치가 좀 바뀌었죠. 조금 간격을 두고 이렇게 좀 넓게, 그 다음 선생님들 각각 개인 칸막이 같은 게 조금씩 놓여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빈 공간이 되어 있고요. 요분은 누군지 아시죠? 초상권 침해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걸 통해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자,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 활동이 아니라 교육적 목적으로 활동을 한 거기 때문에 일본어 선생님이신 윤주남 선생님의 초상권을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여러분들이 딴 데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딴 데다가 팔아 넘기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년 제자리가 궁금해가지고요. 2학년 교무실 내 자리는 어떻게 돼 있나 봤더니 다른 새로운 2학년 부장 선생님이 앉아 계시네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핸드폰 보세요 했더니 마스크를 착용하시긴 했는데 어디다 착용했는지 과학과의 물리 가르치시는 신창학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에 만나면 한번 계약하면 만나서 재밌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웃음 주고자 입에 쓰고 있던 마스크를 저 위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마스크 쓰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웃고자 한번 찍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3학년 문과반 교실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찍어서 다음 시간에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거 할 거 들어가 봅시다. 넘어가 봅시다. 아이고, 앞으로 넘어갔네요. 잠깐. 그래서 오늘은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중에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 우리가 오늘 초점을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사회문화 현상을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양적 연구 방법과 질적인 연구 방법. 양적인 연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양을 중요시 여깁니다. 양, 순한 음의 양이 아니라 숫자, 수량을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통계를 할 수 있는 수량의 숫자화, 수량화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게 있다라는 게 바로 양적 연구 방법이고요. 자, 질적인 연구는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먹을 때 넌 양을 중요시 여기냐, 질을 중요시 여기냐? 그러면 나는 양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많이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질을 중요시 여긴다 그러면 내 입맛에 맞게 맛있는 것. 근데 맛있다라는 것은 살짝 애매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질적 연구 방법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은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요. 일단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을 배우기 전에 여기 앞에 이제 교과서에 있는 건데요. 사진이 있네요. 자, 학교 급식에 만족하십니까? 불만족하십니까? 요거 일단 만족, 보통, 불만족 이렇게 3단계로 하는데 5단계로 할 수 있죠.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보통은 이렇게 5가지로 하죠. 이거는 이제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 중에 질문지법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얘기한다면 설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설문지는 결국 종이에다가 질문을 넣은 종이에, 그래서 질문지법, 보통은 객관식으로 많이 쓰고요. 서술형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이런 걸 조사를 할까요?
자, 일단 사람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 선호 정도를 파악하고, 일단 급식에 대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걸 파악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 나와 있는 우리 교과서에 있는 생각 열기를 통해서 한번 또 살펴봅시다.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외동 아이보다 형제가 있는 아이가, 자, 외동 아이는 뭐냐면 외동 아이는 한 명만 있는 아이, 형제 자매가 아무도 없이 한 명만 있는 아이. 자, 이 아이가 형제가 있는 아이랑 비교했을 때 형제가 있는 아이가 사회성이 더 좋대요. 개인적인 의견이죠. 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볼 때 나도 그 말에 동의해.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맞아 나도 그래. 그러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 것. 이 순간에 이거는 뭐냐면 사회적 상식이 되지요. 이거는 개인적 의견. 혼자 얘기하면 개인적 의견인데 구성원 대부분이 동의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사회적 상식이 되죠. 그런데 밑에 그림 보세요. 연구를 했더니요. 이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형제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런 상관없어요. 사회성 형성에는 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양육 태도, 아이를 기르는 태도가 중요해요 라고 하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과학적 지식이라고 불러요. 즉 객관적인 증명 과정을 통해서 검증 과정을 통해서 언제나 나오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을 하게 돼서 어느 경우나 다 적용하게 되면 이걸 우리는 과학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가 있죠. 개인적 의견, 다 동의하면 사회적 상식. 이걸 갖다가 객관적인 검증 과정을 토대로 해서 검증하고 결론을 만들어내면 과학적 지식이 되죠. 두 장면에서 사람들의 의견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삶의 현상과 관련하여 상식적인 의견보다 연구 결과를 더 믿어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 봅시다. 예시답안. 처음에 사진에 있었을 때, 처음 사진했을 때 개인적 믿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회적 상식, 바로 요거지요. 개인적 의견, 그 다음에 다 동의했으니까 사회적 상식, 이렇게 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목이 간질간질해서 그래요. 기침을 하는 건 코로나와랑 관련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코로나 전파 안 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마스크 안 쓰고 들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사진은요. 자, 잠깐만 밑줄 좀 칠게요. 자, 아래에 있는 사진은 첫 번째가 뭐냐면 경험적 자료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눈으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즉 눈앞에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두 번째, 객관적으로 증명한 연구 결과에 따른 의견으로 과학적 지식이 된다. 그래서 개인적 믿음은 타인이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지요. 그 다음에 사회적 상식은 또 편견에 좌우되기 쉽지요. 반면 과학적 지식은 중요한 포인트, 경험적 자료,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바로 뭐냐면 사회 현상이 있을 때 그럼 이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있는 연구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그거를 찾아보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일단 구별해 봅시다. 개인적 믿음과 사회적 상식, 과학적 지식의 의미 차이. 자, 개인적 믿음은 한 개인의 경험, 사회적 상식은 사회 다수가 인정, 중요한 포인트, 과학적 지식은 다양한 연구, 엄격한 연구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석하고 발견한 지식이어야 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과학적 지식은 왜 필요하냐? 교과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크게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꼭 알아됐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회적 상식이라 할지라도 다수가 인정한다 할지라도 뭐가 있다고요? 사회적 편견에 좌우되기 쉽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제도 뉴스를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흑인들을 전부 다 추방하겠다고 하고 쫓아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걸 봤습니다.
그 이윤적 봤더니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흑인 사람들을 내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흑인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많아. 그래서 흑인 사람들이 우리 중국에 와서 코로나를 전파할 가능성이 높아. 과학적 지식일까요? 사회적 상식일까요? 저는 이건 사회적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편견에 좌우된 사회적 상식이죠. 잘못된 사회적 상식이죠.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참 중국과 아시아에서 코로나가 유행했을 때 유럽에서 아시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게 있었죠. 지나가면 동양인이면 헤이 코로나라고 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중국인이 1인 시위도 했죠. 저는 사람이지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눈을 가리고 서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중국인 사람들을 안아주던 모습, 허그해주던 모습,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회적 편견을 깨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맞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올바른 진리는 아니라는 것.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에 대해서 볼 때 다수가 맞는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옳은 건 아니라는 것. 여러분의 생각이 소수고 나 혼자만의 주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이 가끔은 맞을 때가 있어요. 그 자신이 생각하는 걸 왜 나만 이렇게 생각하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생각이 맞을 수 있다는 것 항상 마음 깊이 생각해 두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 연구 방법인데요. 하나는 실증적 연구 방법, 다른 말로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 하고요. 이게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양적 연구 방법.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실증적 연구 방법. 왜냐하면 이 실증적 연구 방법은 뭐냐면 실제, 색깔 안 보이게 하려고 했던 색깔이 계속 보이네. 실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셀 수 있어야 돼요. 즉 과학적으로 데이터화 시킬 수 있으려면 1, 2, 3, 4, 5 그 다음에 맞는지 틀린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게 바로 실증적 연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실증적, 실제 우리 눈앞에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량, 양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서 수량을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기본적인 원칙은 뭐냐면요. 사회 문화 현상도 자연 현상과 동일하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가지 차이점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건 뭐냐면 사회 현상과 자연 현상의 차이점을 배웠지만 어떤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죠. 사람도 결국은 자연의 일부잖아. 자연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 인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하나하나의 그런 현상도 결국 자연현상과 똑같아. 따라서 사회현상도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주로 자연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방법을 사회현상에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뭐냐면요. 예를 들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왜? 지구에는 중력의 법칙이 적용되니까 중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인 중력 결과 아래로 떨어짐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다. 따라서 실증적 연구 방법도 뭐냐면 과학에서 실제 증명하듯이 사회현상도 실제 증명해서 무슨 법칙을 밝히겠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인과 법칙을 밝히겠다. 그래서 연구 방법은 사회현상 연구 방법 자연현상 연구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구 방법은 몇 가면 된다? 하나면 된다. 연구 방법의 원칙은 하나. 연구 방법의 원칙은 하나다. 그래서 이거는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거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계량화된 자료, 그렇죠. 수량 중요시역입니다. 계량 중요시역입니다. 중요하고요. 그래서 실제 증명할 수 있는 거, 실증적 연구 방법. 그래서 실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자료, 눈에 보여야 되고요.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더하기 빼기가 할 수 있어야 되고, 통계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량화, 그 양은 양인데 뭐 할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양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통계를 굉장히 중요시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뭐냐면 일단 먼저 가설을 먼저 검증하고요. 그리고 나서 법칙이나 사실을 발견한다라는 것. 다음으로 가봅시다. 특징. 추상적인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이거 굉장히 우리가 측정하기 힘들지만 방법론적인 이론론 또는 실증적 연구에서는 양적 연구에서는 추상적인 사회문화 현상의 단어를 양적으로 수치화하기 위해서 중요한 포인트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펜.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는 건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 가능한 걸로 다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즉, 조자는 만들다는 거고요. 작업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게 새롭게 만드는 걸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개념,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 제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우리 반은 제가 3학년 5반 담임이니까 3학년 5반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할까? 그런데 사랑이란 개념은 정말 우리가 수치로 내가 아이들을 95% 사랑하지, 94% 사랑하지, 94.7% 사랑해, 87.2% 사랑해, 수치화하기 힘들지요. 그래서 이거를 수치화하기 위해서 양적 연구 방법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다시 정의해요. 학생들에게 카톡을 보내는 횟수, 학생들에게 하루에 전화하는 횟수, 가장 많이 하는 걸 100번 이상 한다 그러면 아이들을 사랑하는 건 100%. 야, 하루에 아이들한테 전화 한 번밖에 안 했어? 그럼 사랑하는 마음은 1%. 이런 식으로 해서 수치화로, 수량으로 나타낼 수 있게 하는 걸 우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이 단어 알아주세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수치화된 자료를 통해 통계기법, 통계, 수량화, 통계 중요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인과법칙, 원인과 결과. 과학에서 만드는 인과법칙 발견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바꾼다면, 인과법칙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일자가 들어갑니다. 언제 어디서나 들어가는 말 세 글자입니다. 일, 끝에는 화로 끝나요. 무슨 화? 무슨 화일까요? 무슨 화? 일. 그렇죠. 아는 사람들 박수 쳐줄게요. 일반화. 제가 아직 모니터에 글자 쓰는 속도가 느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거는 객관적이기 때문에 주관, 연구자의 개개인의 생각이 반영되면 안 된다라는 것. 숫자라기 때문에 정확하고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다. 그래서 이거는 사회현상을 예측하기가 쉬워요. 왜? 인과법칙이 적용되니까. 즉 원인을 알면 어떻게 돼요? 결과가 있지요. 그래서 옆에서 우리가 그 원인을 알면 뭘 예측할 수 있을까? 그렇지.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겠지요. 즉 원인만 알면 결과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어. 이게 바로 인과법칙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데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측면, 인간의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는 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친델란가 뭔가요? 있죠? 겉으로는 좋아하는 표현, 사랑하는 표현 하지 않는데 실제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사랑하는 경우. 담임선생님들 유형 중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웃으면서도 얘기 안 하고 대답도 잘 안 해주고 틱틱 넘어가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힘든 일 있을 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엄청 신경 쓰고 대신 도와주는 그런 경우들. 그런 마음에 있는 깊이 있는 내면의 세계를 실제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는 어렵다. 즉 여기 나오죠. 내면의 세계에 대한 연구는 곤란하다. 뭐하기 힘든, 숫자로 만들기 어려운, 계량화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실증적 연구라는 걸 우리가 좀 한 번에 전체로 큰 개념을 한번 봅시다. 실증적 연구를 우리가 한 번에 알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해석적 연구를 조금 이해하기 쉬워요. 실증적 연구 첫 번째 포인트 뭐가 중요하다?
실제로 증명한다. 그래서 실제 증명해야 된다. 실증적 연구. 실제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양으로 나타내야 된다. 양적 연구.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된다? 수량, 수칙을 있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1 더하기 1은 2. 그래, 인정, 객관적.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연구가 가능하다. 목적은 뭡니까? 규칙성을 발견하는 겁니다. 규칙성. 무엇을 통한 무슨 법칙?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는 거. 그렇지. 인과 관계를 찾아내서 규칙성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일반화시키고 법칙을 정립하는데 유용한 게 바로 실증적 연구. 자, 실증적 연구의 단계에도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 단계는 정말 모의고사 수능에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 제기. 그 다음, 가설 설정, 연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가설 검증, 일반화, 마지막 활용. 자, 첫 번째, 문제 제기. 자, 우리 지금 온라인 학습하고 있죠. 온라인 학습은 과연 학생들의 수능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궁금해졌습니다. 궁금하죠? 궁금하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뒤에 가면 배우는 건데요. 문헌연구법은 뭐냐면 기존에 있던 책들을 보면서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건데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 했더니 단 한 번도 대한민국 역사상 온라인 학습을 한 적이 없어요. 선행 연구가 없네? 에휴,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가설 설정. 내가 생각하기엔 말이야, 온라인 학습이 수학 능력 시험에 성적을 낮게 할 거야, 성적을 떨어뜨리는 영향을 미칠 거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설 설정. 됐나요? 이게 바로 가설 설정입니다. 궁금한 거야. 이렇게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어떻게 증명할까 하면서 연구를 하는 게 연구 설계입니다. 자료 수집은 뭘로 할까? 분석은 어떻게 할까? 가설은 어떻게 검증할까? 일반은 어떻게 할까? 라고 하면서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능 성적이 어떻게 할까? 여기서 뭐 크게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필요가 없네요. 왜냐하면 전부 다 수치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온라인 학습은 학교에서 수업을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는 거죠. 온라인 학습. 오케이, 됐어요. 다음, 수능 성적 점수로 다 나올 수 있죠. 추상적인 개념을 수치화, 구체화하는 게 어렵지 않네요. 그러면 연구 설계,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이게 바로입니다. 연구 설계의 첫 번째 과정은 개념의 조작적 정의, 앞에서 강조했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따라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 일반화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결론이라고 합니다. 결론을 만들고 나서 마지막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끝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선생님 연역적 추론과 기납적 추론이 있는데 뭐예요? 연역적 추론은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가설을 설정하고 그거를 검증해 나가는 단계가 연역적 추론이고요. 기납적 추론은 뭐냐면요. 구체적인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료를 수집해서요.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결론을 내면 기납적 추론. 앞에서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서 가설을 세우고 하나하나 자료를 수집해서 결론을 내면 연역적. 즉 가설이 있는 겁니다. 내가 결론을 내고 싶은 가설을 먼저 만들어서 시작하면 연역적 추론. 기납적은 뭘까요? 기납적은 자료부터 수집하고 자료를 바탕으로 봤더니 결론이 바로 나오면 이게 기납적 추론이 됩니다. 실증적 연구 단계의 특징 한번 그림으로 봤고요. 자, 이번에는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양적 연구 방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던 양적 연구 방법은 객관적인 법칙을 발견합니다. 인과관계를 찾아내요. 그래서 수량화하고요. 통계 방법을 중요시 여기고요. 그래서 실제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이죠. 하지만 양적 연구 방법은 사람의 내면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숫자로 표현하기 어려운 걸 측정하기 힘들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야죠.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고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걸 중요시 여기는 거라서 해석적 연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양보다, 수량보다 질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 이 사람들은 실증적 연구 방법을 중요시 여긴 사람과 연구 방법에서 기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사회 현상은 자연 현상과 다르잖아. 가치가 함축되어 있잖아. 그래서 자연 현상과 본질적으로 달라. 따라서 연구 방법은 하나여야 한다, 두 개여야 한다. 두 개여야 한다. 즉 여기서 이 자는 두 개라는 이라 해석을 해도 큰 무리는 없지만 실제로는 원칙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원칙이 달라야 한다,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방법론적 이원론입니다. 즉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내면의 세계를 이해하는 건 자연현상을 이해한 것과 달라. 연구하는 방법이 달라야 돼. 이해가 중요시 여겨. 그래서 이해를 분석하는 해석적 연구 방법이 필요하단다. 연구 방법도 따라서 달라야 한다. 방법론적 이원론. 얘네가 중요시 여기는 건 인간 행위의 동기나 목적을 파악하는 겁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포인트. 동기, 인간행위 동기, 해석적 연구 방법. 인간행위 동기를 중요시 여긴다. 중요합니다. 경험 지식, 직관적 통찰. 직관적 통찰은 뭐냐면요. 내가 한눈에 보고 딱 꿰뚫는 거예요. 교사생활 오래 하다 보면 선생님들 사이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학생들을 딱 보고 처음에 딱 보면 저 녀석 봐라 표정 봤더니 저 녀석은 이런 성향일 거야 라고 한눈에 캐치하는 것. 이게 바로 직관적 통찰이죠. 오래된 경험에서 나온 거죠. 또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수업을 들어와서 처음 만나는 선생님이 있으면 첫 시간에 선생님 얼굴을 보면서 저런 선생님의 제스처와 표정과 억양은 어떤 선생님인지 알겠다. 한눈에 꿰뚫는 거. 직관적 통찰. 그래서 해석하는 느낌. 이게 바로 해석적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죠. 자, 특징 다시 한번 봅니다. 인간 행위에 대한 의미를 해석한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심층적. 깊이 있는 내면의 세계를 이해한다. 겉으로 드러난 행위의 의미를 찾는 게 아니에요. 이면 안에 깊이 담겨 있는 내면의 세계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직관적 통찰이라는 단어 했고요. 그 다음에 계량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의 내면의 세계를 내가 심층적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내가 결국 해석해야 돼. 내가 이해해야 돼. 결국 내 생각을 배제하기 어렵다. 어느 순간에도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성은 떨어집니다. 객관적으로 일반화하거나 법칙 발견하기는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죠. 자, 이제는 좀 간단한 측면에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양적 연구 방법만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있고요. 질적 연구 방법만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점이 있어요. 양적 연구를 한다면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지만 양적 연구는 인간의 내면의 세계, 수량할 수 없는 내면의 세계를 측정할 수 없잖아. 그래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지. 근데 질적 연구는 인간의 내면의 세계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지만 문제점이 있었죠. 객관적으로 인과관계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어느 현상에나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었어. 그래서 최근에는 이 두 가지를 보완적으로 활용합니다. 보완, 보자, 상호, 서로, 완, 채워준다. 서로 채워주는 보완적 활용법. 그래서 양적 연구할 때는 질적 연구를 좀 플러스 해주고요. 내가 질적 연구 방법을 하겠다 그러면 내면의 세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하기는 어려운데 그래 그러면 양적 연구 방법을 도입해서 문제점인 인과 법칙 발견을 조금 활용해보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최근에 와서 함께 사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가는 부분인데요. 탐구 활동 봅시다. 우리 교과서 24페이지 있는 내용이죠. 탐구 활동, 여기서 양적 연구 방법에서 말하는 가설과 조작적 정의를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자, 가설의 형태. 자,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 원격 수업을 하면 수능 성적이 떨어질 것이다. 이거 가설이었죠. 원인은 뭐였을까요?
결과가 있을 거 원인이 있을 거야. 인과관계잖아. 원인은 온라인 학습, 그죠? 원격 수업. 결과는 수능 성적 하락, 그지?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한다면 그 가설이 검증이 실패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독립변수가 뭐냐면 독립변수는 뭐냐면 항상 고정되어 있는 원인입니다. 원인. 독립해서 내가 언제나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거야. 나로 인해서 독립된 나로 인해서 나머지 결과가 바뀌지. 즉 원인. 종속변수는 결과지요. 따라다니는 거야. 종자가 따를 종자야. 그러면 종자는 따를 종자고 속자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거든. 뭔가에 따라서 속해서 끌려다니는 거야. 자,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온라인 원격 수업은 수능 성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면 원인을 볼까요? 온라인 원격 수업. 그럼 종속 수업은 따라다니는 거. 수능 성적. 그죠? 변화 가능하잖아. 그래서 종속 변수. 여러분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란 용어는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반드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독립. 대한 독립했듯이 내가 주체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거 지워버릴 거야. 여기 이제 기억해 주세요. 독립, 종속 변수. 누군가 시키면 누군가 때문에 따라다니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종속 변수는 결과이다. 라는 거 중요한 거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조작적 정의 하나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데 했을 것처럼 가설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 자, 개념이라는 것은 항상 추상적이다. 그래서 추상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앞에 확실하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개념을 추상적인 걸 측정하지? 수량으로 만들까? 즉, 그 개념을 측정 가능하게 다시 정의하는 게 바로 조작적 정의. 아까 여기서 본 것처럼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라고 되어 있죠. 부모와 자녀가 얼마나 친밀할까? 어떻게 하지? 그 추상적인데? 그래, 그러면 일주일 동안 부모와 자녀가 대화한 시간 10시간이 넘었냐? 5시간 이내냐? 1시간이냐? 아니면 한 번도 안 했냐? 라는 걸로 친밀도를 측정하고요. 자녀의 학업 의욕. 내가 학업 욕심이 얼마나,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죠. 측정해보세요. 측정할 수 있어요. 왜? 일주일 동안 자녀가 학습한 시간으로, 학습한 시간이 많은 애들이 학습 의욕이 많겠지라고 측정하는 거죠. 자, 탐구활동입니다. 가설과 조작적 정의가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주고받은 선물은 우정을 맺는데 영향을 줄까? 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가설을 만들어 보자. 그냥 다양한 가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만들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설 만들었나요? 자,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자 그러면. 선물. 자,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주고받는 선물이 비쌀수록 우정이 깊을 것이다. 비싼 선물을 해준 친구는 가격으로 측정을 했겠죠?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개념의 조작적 정의 다시 한 거야. 측정 가능하게 비싼 걸로. 이건 무슨 변수? 원인이 되는 독립변수. 자, 우정이 깊을 것이다. 그 우정은 선물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 따라서 어딘가에 속해 있는 거 항상 종속변수. 그렇지. 이렇게 하나 구별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건 또 만든 건데요. 자, 선물. 횟수가 많은 거. 선물도 일주일에. 저는 여기는 기간이 안 나와 있네. 원래는 기간이 있는 게 명확하니까요. 하루에 선물의 횟수? 너무 많은데? 한 달로 합시다. 한 달 동안 선물의 횟수를 몇 번 했니? 횟수 측정 가능하죠? 오케이. 그러면 우정이 깊을 것이다. 한 달에 친구한테 선물을 100번 했다. 어마어마한 친구네. 우정이 엄청나게 깊은 친구고요. 한 번도 안 했어. 친구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나요? 그 다음에 이런 가설도 세울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가설도 가능하죠. 선물의 횟수와 우정의 깊이는 관련성이 없다. 의미 없는 얘기인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그 친구의 마음을 어떻게 측정하냐. 측정은 근데 쉽지가 않아요. 여기 됐던 거.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구분해보자. 그리고 조작적 정의를 해보자라고 돼서 한번 여러분들 만들어 봅시다.
선물의 가격이 뭐가 된다고 했지 얘들아? 독립변수. 우종의 깊이는 종속변수. 우종의 깊이, 일주일간 문자를 주고받은 횟수로 그렇지 조작적 정의를 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제 우리 거의 끝나가는 건데요. 팬덤. 특정 인물이나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또는 열성적인 팬의식. 여러분들도 팬덤 있지요? 저도 요즘에 팬덤인가요? 저도 요즘에 트로트 가수. 저는 미스 트롯을 보면서 송가인 팬덤이 있습니다. 저도 연예인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팬덤이란 용어에 또 다른 팬덤도 생겼더라고요. 양육자 팬덤? 양육자 팬덤. 보통 양육자라고 하면은 보호자죠. 부모님이죠. 근데 양육자 팬덤 뭔지 찾아봤더니 양육자 팬덤은 연습생 시절부터 계속 꾸준하게 커가는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끊임없이 팬층을 형성해서 지나치게 아주 열성적으로 좋아하는 팬들을 그런 사람들을 양육자 팬덤이라고 한대요. 아, 이건 연습생부터 좋아한다는 건 쉽지 않지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사례 볼게요. 저는 연예인 팬덤 현상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특징을 중요한 포인트에 있다. 객관적으로 파악한대요. 그러면 양적 연구일까요? 질증적 연구일까요? 객관적인 파악. 아마도 이거는 거의 90% 이상이 객관적 파악일 거예요. 객관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양적 연구 방법일 겁니다. 2천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에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2천여 명의 청소년으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까? 너무 힘들지? 이런 경우는 보통 질문지법을 설문지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 것까지 배웠다면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양적 연구 방법. 자, B는 봅시다. 청소년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 싶다.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질적 연구 방법. 다른 말로 하면 해석적 연구 방법이 되겠죠. 뒤에 있는 문제 하나씩 또 풀어봅시다. 벌써 나와버리냐? 답이? 앞에 설명했으니까 A는 양적 연구 방법, B는 질적 연구 방법. 그렇죠? 가장 중요한 키워드 A는 객관적인 거였고요. B는 심층적으로 연구하겠다. 두 가지 여러분들 구별하면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A는 뭐 했다? 수치화하려고 했다. B는 청소년들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의미를 파악하고자 했다라는 측면만 여러분들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장점과 한계점, 잠깐 이거를 안 했네요. 이거 다시 앞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잠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면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천천히 나올 텐데 각각의 단어를 보면서 용어를 보면서 실증적 연구 방법일지 해석적 연구 방법일지 찾으면 돼요. 다른 말로 실증적 연구 방법은 양적 연구라고 해도 되고요. 해석적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이라고 해도 돼요. 자, 하나씩 보면서 우리 키워드만 보면서 한번 맞춰봅시다. 자, 하나씩 열립니다. 장점과 한계점 하나씩 열리는데 자, 복권 긋는 것도 아니고 자, 보자. 이야하! 여기 힌트 하나 나왔지? 무슨 화? 수치화. 또 하나 나왔지? 정확. 또 하나 나오죠? 예측하기 쉽다. 주관적인 건 곤란하다. 계량하기 힘들다. 그렇지. 무슨 연구 방법? 양적 연구 방법. 인과 범칙도 여기 있네요. 그렇지. 그 다음에 넘어가면 뭘까요? 이제 나머지는 해석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이겠죠? 바로 나오잖아. 심층적. 행위의 맥락. 어떤 행동의 맥락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 심층적 이해,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었죠. 단점이 있었잖아요. 질적 연구 방법, 해석적 연구 방법의 단점. 연구자의 개인적 주관을 배제하기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해석해서 결론 내는 건 누구니?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내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결론을 만들 수 있는 게 한계점이죠. 법칙 발견 곤란하다라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자, 두 가지 연구 방법 같이 잘 섞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연구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자료 수집 방법을 하게 될 텐데요. 자료 수집 방법을 통하고 배운 거는 그 다음 얘들아 미안 전혀 안 돼요.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울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다음 시간에는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서 할 텐데요. 일단 그 수업을 사회문화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사회문제 탐구 시간에도 이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꾸준하게 계속 사회문제 탐구도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다음엔 사회문화 현상의 자료 수집 방법을 학습합니다. 자, 여러분들 못 봐서 너무나 외롭고 허전하고요. 여러분들이 없는 빈 교실은 슈크림 없는 붕어빵 같습니다. 제가 슈크림 붕어빵을 좋아해가지고요. 여러분들 빨리 코로나가 잘 해결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등교해서 교실에서 시끌벅적 뛰어다니고 저랑 말장난도 하고요. 운동장에서 막 멋지게 여러분들의 노랫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고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죠. 다음 강의 들어야 되니까.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